안녕하세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한 마음입니다. 저는 평범한 가정에서 자라 큰 어려움 없이 지내왔던 사람이었고, 어린 시절 제게는 부모님과 함께 특히 의지가 되던 오빠가 있었습니다. 오빠는 저보다 나이가 몇 살 많았고, 집안에서 가장 밝고 듬직한 존재였지요. 제가 힘들 때마다 늘 곁을 지켜주면서 학교에서 있었던 일이나 친구 관계에 대한 사소한 고민까지도 다 들어주곤 했습니다. 그런 오빠가 10년 전 가족들을 모두 뒤로 하고 가출을 했습니다. 그때 저는 아직 학창 시절을 보내고 있던 터라 오빠가 무슨 이유로 떠났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고, 다만 집안 분위기가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 것만은 분명하게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 오빠가 사라졌을 때 가족들은 온갖 수단을 동원해 오빠를 찾으려 했습니다. 경찰에 가출인 신고도 넣고 지인들에게 연락해 봤으며 오빠가 자주 드나들던 곳을 샅샅이 뒤져보기도 했습니다. 부모님은 눈이 붓도록 울면서도 혹시 오빠가 돌아올까 봐 집문을 활짝 열어놓은 채로 밤을 새운 적이 여러 번이었습니다. 저도 집안 곳곳을 헤매며 오빠가 무사히 돌아오기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기도했지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오빠의 행방은 오리무중이 되었고, 저희 가족은 극도의 불안과 혼란 속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밥도 제대로 못 드시고, 아버지 또한 무뚝뚝한 성격이시지만 한껏 말수가 줄어들어 더 이상 예전의 밝은 가족 분위기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저 역시 학교 생활을 하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오빠 생각에 빠져 지냈고, 집안이 이렇게까지 무너질 수 있나 싶을 정도로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참으로 적응의 동물이라고 하지요. 몇 달이 흐르고 또 몇 해가 흐르면서 저와 부모님은 일단 어떻게든 일상을 유지하며 살아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오빠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었지만, 그렇다고 저희 삶도 영영 멈춰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거든요. 저는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에 진학하거나 취업을 준비해야 했고, 부모님은 두 분 나름대로의 경제적 책임이 있으셨습니다. 그 와중에도 어머니와 아버지는 매일같이 오빠가 혹시라도 돌아올까 하는 희망을 놓지 않으려 애쓰셨고, 때때로 혹시 무슨 사고가 난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저 역시 늘 마음 한구석에 오빠 생각이 떠나지 않았고, 꿈속에서도 오빠가 등장해 미안하다라고 말하며 저를 뒤로 한 채 사라지는 장면이 반복되곤 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너무나 긴 세월이었고, 중간중간 오빠를 찾으려는 시도를 했지만 허사였습니다. 가족 전체가 지쳐가는 것 같았고, 특히 부모님은 이미 포기하신 듯 보이면서도 사실 속으로는 아들이 다시 돌아올 날을 기다리는 마음을 완전히 버리지 못하셨습니다. 저도 이제 사회인이 되어 직장을 다니고 있었지만 여전히 오빠에 대한 기억은 가슴 한편에 무겁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시간이라는 약이 어느 정도 상처를 덮어주기는 했어도 문득문득 오빠 생각이 떠오를 때면 도저히 밥이 넘어가지 않을 정도로 괴롭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모든 게 지나간 일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살아가고 있었지요. 그런데 불과 얼마 전 정말로 상상조차 못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퇴근 후 집으로 돌아가던 어느 평일 저녁이었습니다. 회사 업무가 많아져서 식사 시간도 놓치고 너무 배가 고파 일단 집에서 뭔가 먹을 생각으로 바삐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길가에서 허름한 옷차림의 남성이 저를 붙잡으며 작은 목소리로 죄송한데 혹시 식사 한 끼만 해결하게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묻는 겁니다. 처음엔 조금 겁이 나기도 했습니다. 요즘 세상이 워낙 험하니 낯선 일을 쉽게 믿었다가 낭패를 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스쳤지요. 하지만 그분의 기력이 너무 없어 보였고 무언가 절박한 표정이 제 마음을 동하게 만들었습니다. 아, 네, 제가 약간의 돈이라도 드릴 테니 근처에서 뭐라도 드시겠어요? 라고 망설이며 대답했습니다.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수도 있지만 그날은 저 역시 왠지 모르게 마음이 약해진 상태였습니다. 사실 회사에서 스트레스도 많았고 누군가에게 조금이나마 선의를 베풀고 싶다는 마음도 있었지요. 게다가 그분이 저를 해치려는 사람 같지는 않았습니다. 좀 더 가까이 다가가 보니 허름한 옷과 초췌한 얼굴에서 오랫동안 씻지 못한 듯한 흔적이 있었고 눈빛에는 수많은 사연이 깃들어 있듯 보였습니다.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차라리 근처 식당에서 같이 식사를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분이 지체 없이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보니 정말 배가 고파 견디기 힘들어 보이더군요. 우리는 근처 국밥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밤 시간이긴 했지만 아직 영업 중이었고 손님도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분과 마주 앉아 국밥 2그릇을 시켰습니다. 오래된 식당답게 허름했지만 따뜻한 국물이 제법 맛있기로 유명한 곳이었지요. 곧바로 나온 국밥을 그분이 허겁지겁 드시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 참으로 안쓰럽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국물을 들이키다 사레가 들려 기침을 할 정도로 정신없이 먹는 걸 보며 저도 물을 건네주었습니다. 괜찮으시냐고 물었더니 그분은 정말 고맙습니다. 저 이런 대접까지 받을 줄 몰랐어요 라고 말하며 고개를 숙이는데 저는 괜찮다고 대답하면서도 도대체 어떤 사정일까 하는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저는 돈을 계산하고 일어서려는데 문득 그분의 얼굴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기운 없어 보이고 지쳐 보이는 중년 남성쯤으로 여겼는데 어째서인지 눈매가 익숙하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설마 하고 생각하면서 다시금 아니야. 이건 너무 말도 안 돼. 세상에 그런 우연이 어디 있어라고 부정했지만 제 가슴이 순간 쿵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이분이 제 오빠? 그러나 얼굴에는 수염도 잔뜩 나 있고 살도 많이 빠진 듯하며 10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초췌해 보였습니다. 그래도 눈동자의 생김새나 말투, 그리고 어딘지 모르게 옛 모습이 어렴풋이 겹쳐 보였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저 자신의 착각이겠거니 했습니다. 오빠가 설령 노숙자가 되어 떠돌고 있다 해도 이렇게 우연히 딱 마주칠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 싶었지요. 그래서 저는 별다른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금 묵을 곳이 있으신지 혹시 필요하신 게 있으면 좀 더 도와드릴 수 있다는 말을 건네보았는데 그분은 연신 고개를 저으며 아니요, 정말 괜찮습니다. 이렇게 밥까지 얻어먹었는데 더 신세를 지면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만 반복하면서 식당 문을 나가 버렸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한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일상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집중도 잘 안 되고 밤에 잠을 자려고 누우면 자꾸만 그 남성의 얼굴이 떠오르는 겁니다. 설마 아니겠지. 하지만 혹시 정말 오빠라면 어떡하지? 내가 그렇게 그냥 보내버려도 되는 걸까? 하는 생각들에 사로잡혀 있었지요. 하지만 그분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전혀 모르는데 제가 어떻게 다시 찾을 수 있을지도 막막했습니다. 그러다 며칠 뒤 주말 오후 집 근처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그분을 다시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작은 골목길 한쪽에 낡은 박스와 이불을 깔아둔 채 앉아 계셨는데 뭔가 어두운 표정으로 바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지만 동시에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은 한 번 더 대화를 시도해 볼 수 있겠다는 마음이었죠. 조심스럽게 다가가 안녕하세요. 그날 국밥집에서 뵈었던 분 맞죠? 라고 물었습니다. 그분은 화들짝 놀라서 고개를 들었는데 저를 보자 눈이 커지더니 민망한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그날도 신세를 졌는데 또 이런 모습으로라며 작게 중얼거렸지요. 저는 괜찮다고 왜 죄송하냐고 말하면서 혹시 오늘도 식사를 못하신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분은 고개를 끄덕였고 그래서 저는 다 같이 근처 분식집으로 가서 식사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번에는 저도 배가 고팠기 때문에 만두 전골과 떡볶이 같은 음식을 시켜서 함께 먹었습니다. 그분이 전골 국물을 한 모금 마시자 한숨 같은 숨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분이 있을 줄 몰랐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라며 다시 고개를 숙이더군요. 저는 괜찮다고 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계속 질문이 가득했습니다. 도대체 이분은 어떤 사연으로 노숙을 하시는 걸까? 혹시 정말 내 오빠는 아닐까? 별의별 생각이 교차했지만 차마 쉽게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요즘 많이 추울 텐데 묵을 곳이라도 있으세요? 같은 기본적인 질문만 조심스럽게 던졌지요. 그러다 용기를 내어 혹시 가족분들은 안 계신가요?
라는 말을 뱉었습니다. 너무 직접적인 질문일 수 있지만 그래야 뭔가 실마리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러자 그분은 얼굴이 어두워지면서 한참 말없이 숟가락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저는 괜한 질문이었나 하고 후회하려던 찰나 그분이 작은 목소리로 가족이 있긴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연락이 끊겼습니다. 제가 이런 모습이 돼서 더 이상 그들을 볼 면목이 없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제 오빠도 가출을 한 뒤로 저희와 연락이 완전히 끊겼으니까요. 혹시나 하는 마음이 더욱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그분의 표정과 말투를 살폈습니다. 그런데 정말 희미하게나마 예전에 제가 알던 오빠의 모습과 겹쳐 보이는 겁니다. 말투가 완전히 같지는 않았지만 특징적인 억양이나 목소리 톤이 비슷하다는 느낌이 들었고 눈동자 모양도 왠지 익숙했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사람의 외모가 크게 달라질 수는 있어도 이 이상하게 끌리는 감각을 무시할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저는 식사를 어느 정도 마친 뒤 작정하고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실 저에게도 10년 전 가출한 오빠가 있습니다. 부모님이랑 저랑 다들 힘들게 지내왔는데 그 오빠 소식을 전혀 모르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제 눈에는 이상하게도 선생님 또는 형제님 모습이 자꾸 오빠랑 겹쳐 보여요. 너무 죄송한 말씀이지만 혹시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분은 깜짝 놀라더니 뭔가 곤혹스러운 표정으로 지금은 제 본명을 말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더더욱 심장이 뛰었고 혹시라도 싫어하시진 않을까 싶어 조심스레 저 오빠 이름이 재호예요. 혹시 비슷한 이름 들어보신 적 있나요? 라고 넌지시 던져보았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순간적으로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듯 보였습니다. 손이 살짝 떨리는 게 눈에 띌 정도였죠. 저도 놀라서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분은 한참 말없이 눈을 감고 있다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재호라는 이름 예전에 누군가 불러줬던 적이 있었죠 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그 말만으로도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건 우연이라고 보기엔 너무 이상했거든요. 설마 정말 제 오빠 맞으신가요? 10년 전에 가출하셨던 하고 묻자 그분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떨구고 울먹이는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그 모습에 이미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내 오빠구나. 저도 모르게 오빠. 정말 오빠 맞아요? 왜 이제야 나타난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얼마나 찾으셨는데 하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자 그분, 아니 이제는 오빠라고 불러야 할 그 사람은 얼굴을 가린 채 어깨를 들썩거리며 미안하다, 너무 미안해서 돌아갈 수 없었다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주변 손님들이 쳐다보았지만 저나 오빠 모두 전혀 신경을 쓸 겨를이 없었지요.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려서 그 자리에서 울면서 오빠, 지금이라도 괜찮아요. 제발 돌아가자. 부모님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하고 애원했습니다. 오빠는 계속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라고만 반복했습니다. 그날 저는 식당 주인에게 양해를 구해 잠시 자리에 앉아 오빠와 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오빠는 10년 전 가출을 한 뒤 이곳저곳을 전전하며 제대로 된 거처도 없이 살았다고 합니다. 중간에 돈이 떨어지자 노숙 생활로 이어졌고 마음속에서는 언젠가 가족에게 연락이라도 해야지 생각했지만 자기 자신이 너무나 초라하고 죄책감이 커서 차마 돌아갈 용기가 나지 않았다고 해요. 오빠 말로는 가출하기 전 집안 사정이 안 좋았던 것도 있고 내가 여러 방면으로 잘못을 저질렀다. 그래서 가족에게 민폐가 될 바에는 차라리 사라지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다라고 하더군요. 어머니 아버지를 생각하면 늘 죄스러운 마음이 끌어올랐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와서 돌아가도 더 큰 상처만 남길 거야 라는 생각에 연락을 못했다고 합니다. 저는 울면서도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힘들면 차라리 한 번이라도 전화를 주지 10년 동안 부모님이 어떻게 지내셨는지 알기나 해?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당장 오빠가 눈앞에서 누더기를 걸친 채 울고 있는 모습을 보니 차마 심하게 나무랄 수가 없었습니다. 대신 일단은 오빠를 안전한 곳에서 쉬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빠, 지금은 어디서 주무세요?
라고 물었더니 오빠는 그냥 길바닥에서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 가슴이 아파서 당장 숙소를 잡아주고 싶어졌습니다. 오빠, 그러면 지금 제가 잠깐 모텔 하나 잡아드릴 테니까 거기서 몸 좀 추스르세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 집으로 돌아가자. 부모님도 다 오빠 기다리고 계실 거야. 오빠는 이 제안을 격하게 거절했습니다. 아니야. 난 자격이 없어. 이 꼴로 돌아가면 부모님이 얼마나 실망하실지 뻔한 데라고 말이죠. 저는 눈물을 훔치며 그렇지 않아. 부모님은 오히려 지금이라도 돌아오길 간절히 바라고 계셔. 오빠가 이렇게 사는 걸 보면 더 가슴 아파하실 텐데 왜 이걸 그냥 두려고 해? 하고 재차 설득했습니다. 결국 오빠도 마냥 거절만 할 수 없었는지 일단 며칠만 제 도움을 받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날 바로 근처 모텔을 잡아 오빠를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오빠에게 옷가지와 세면도구를 사다 주며 지금은 우선 몸을 좀 씻고 푹 쉬어. 너무 긴장하지 말고 내일 다시 올게라고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오빠를 드디어 찾았는데 부모님께 어떻게 말씀드려야 하지? 혹시 갑자기 오빠가 또 사라지면 어떡하지? 하는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어지럽혔습니다. 부모님은 오늘도 거실에서 TV를 켜놓은 채 깜빡 조시고 계셨는데 저는 차마 오빠를 찾았다고 바로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모님께서 얼마나 놀라실지 또 혹시 실망하실지 아니면 기뻐서 당장 오빠를 찾아가려 하실지 모든 시나리오가 머릿속에서 뒤엉켰습니다. 다음 날이 되자 저는 잠을 설치면서 준비한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 하나를 선택해 실행하기로 했습니다. 일단은 오빠에게 먼저 물어보고 그 다음 부모님께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자고 결심한 것이지요. 그래서 회사에 반차를 내고 오빠가 있는 모텔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오빠는 아직 거기에 머무르고 있었고 세수도해서인지 얼굴이 전날보다 한결 말끔해진 상태였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오빠는 머쓱하게 웃으며 다시 와줘서 고마워라고 말하더군요. 저야말로 오빠가 도망치지 않고 있어줘서 다행이야 라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편에서는 오빠가 정말 다시 가족품으로 돌아올 마음이 있을까? 하는 불안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빠와 함께 근처 카페에 가서 차를 한 잔 마시며 본론을 꺼냈습니다. 오빠, 부모님이 10년 동안 오빠를 기다렸다는 거 오빠도 알잖아. 이제는 돌아가서 용서를 구해야 해. 사실 어젯밤에도 말씀드릴까 했지만 내가 너무 갑작스러울까 봐 일단 미뤘어. 근데 이대로 있으면 해결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 우리 정말로 같이 집에 가자. 오빠는 잔뜩 움츠린 표정으로 나도 알아. 나도 돌아가고 싶다는 마음이 전혀 없는 건 아니야. 근데 막상 어떻게 얼굴을 들고 가냐고 10년이나 연락 한 번 없이 이 지경이 돼서 나타났는 데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제 마음도 복잡해졌지만 그래도 결심한 이상 물러서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빠, 부모님이 오빠를 미워하실 것 같아? 아니야, 절대. 오히려 살아 돌아와 줬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여기실 거야. 그리고 설령 처음엔 놀라고 화가 나신다고 해도 결과적으로는 우리 가족이 다시 모이는 게 최고의 위로가 될 거라고. 오빠는 그 자리에서 쉽게 결정을 내리진 못했지만 제 진심 어린 설득에 조금씩 마음을 여는 듯 보였습니다. 결코 한순간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겠지요. 그래도 저는 몇 시간을 함께 보내며 지금 집안 상황이 어떤지, 부모님이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제가 그간 살아오면서 오빠 없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는지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말 도망칠 곳이 없어, 오빠. 나도 붙잡을 거야. 다시 사라지면 안 돼 하고 마지막에 눈물을 글썽이며 말하자 오빠도 결국 울음을 터뜨리며 미안해 더 이상 숨지 않을게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오빠 손을 붙잡은 채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잡은 오빠의 손이 너무나도 깡마르고 거칠어서 세월의 무게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며칠이 더 지났고 드디어 오빠가 그래, 한번 가보자. 부모님께 사죄해야지라는 결심을 내렸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으나 막상 실제로 듣게 되니 가슴이 뛰고 눈물이 나더군요. 그리고 그날 저녁,
저는 부모님을 조심스럽게 거실에 모시고 앉아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제가 오빠를 만났어요. 그 순간 부모님은 귀를 의심하시는 듯 뭐라고? 내 오빠라니. 10년 전 그 오빠 말이니? 하고 되물으셨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침착하게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우선 믿기 힘들다는 표정을 지으시다가 제가 머뭇거리며 오빠가 노숙 생활을 해왔고 죄책감 때문에 돌아오지 못했다는 사연을 전하자 바로 오열하시며 지금 어디 있니? 당장 데려오렴 하고 외치셨습니다. 아버지도 그놈이 지금 돌아온다고? 어서 데려오자. 이게 무슨 일이라며 말을 채 잇지 못하셨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너무 놀라실까 봐 조금씩 설명하려 했지만 이미 그분들은 눈물에 목이 메어 거의 대화가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어머니는 내 아들이 아직 살아있는 거지? 정말 살아있는 거지? 하며 저를 붙잡고 통곡하셨고 아버지는 입술을 꼭 깨물고 고개를 떨군 채 어깨를 들썩이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저도 함께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빠가 곧 올 거예요. 스스로 준비되면 돌아오겠다고 했어요. 너무 급하게 몰아붙이면 겁이 날 수도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라고 했더니 어머니는 지금 당장이라도 불러와. 내가 오히려 찾아갈 거야. 하고 나서려 하셨습니다. 저는 겨우 말려서 오빠가 내일쯤 오겠다고 했으니 기다려보자고 달랬습니다. 그 다음 날이 되자 저는 아침부터 오빠에게 전화를 걸어 오빠, 준비됐어? 부모님이 기다리고 계셔라고 물었습니다. 오빠는 떨리는 목소리로 나 지금 나가고 있어라며 전화를 끊었고 저는 기다리면서도 혹시나 도망치지 않을까 조마조마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약속한 시간쯤 오빠는 집 근처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이미 깔끔하게 머리를 정리했고 제가 사다 준 옷을 입고 있었지만 여전히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그런 오빠 손을 잡고 괜찮아. 부모님은 분명 반겨주실 거야 라고 다시 한번 말했고 오빠는 초인종 앞에서 한참 숨을 고른 뒤 용기를 내어 벨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어머니가 뛰쳐나오셨고 오빠를 보자마자 아들 이라고 외치시며 와락 끌어안으셨습니다. 오빠는 한없이 작아진 목소리로 엄마 미안해요 라고 말하는데 어머니는 그대로 울음을 터뜨리며 됐어 돌아와줘서 고마워. 살아있어줘서 고마워라고 중얼거리셨습니다. 그 곁으로 아버지도 다가와 말없이 오빠를 보다가 이내 두 팔로 오빠를 껴안으며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이놈아 10년 동안 어디서 뭘 한 거냐 하는 말투였지만 아버지의 떨리는 목소리와 눈물은 오히려 반가움과 안도를 드러내고 있었지요. 저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가슴이 벅차 올라서 그 자리에서 또 한 번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10년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아니 어쩌면 그토록 바라던 장면이 이제야 현실이 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결국 거실 한가운데서 네 식구가 모두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오빠는 고개를 들지 못했고 부모님은 그런 오빠를 차마 놓아주지 않으시며 괜찮다. 돌아와줘서 고맙다를 반복하셨습니다. 그렇게 긴 시간이 흐른 뒤에야 우리는 겨우 서로를 진정시키고 식탁 앞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불이 나게 부엌으로 달려가 미리 준비해둔 반찬과 국을 꺼내어 상을 차리셨고 배고프지 않니? 어서 많이 먹으라고 눈물을 훔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빠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죄송해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라고만 되뇌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오빠는 집에서 지내며 몸과 마음을 추스르기 시작했습니다. 노숙 생활을 오래 했기에 건강 상태도 걱정스러웠고 사회생활과 완전히 단절되어 있었으니 하나부터 열까지 다시 시작해야 했지요. 부모님은 아무런 책망도 하지 않고 오빠에게 무조건적인 사랑과 응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며 저는 가족이란 참 대단하구나라는 걸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물론 오빠가 저지른 잘못을 정당화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가족이기에 그 긴 세월을 기다려줄 수 있었던 거고 지금이라도 돌아와 주었음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처음 며칠 동안은 오빠가 밤에 잠을 설치거나 악몽에 시달리는 일이 잦았습니다. 갑자기 일어나서 창밖을 보며 혼잣말을 하기도 했고 이 집에 있어도 되는 건가라며 불안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저까지 달려가서 이제 괜찮아. 여긴 내가 돌아올 집이야.
우리가 있잖아 라고 토닥여 주었습니다. 오빠는 매일 아침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이는 게 습관처럼 돼 있었고 부모님은 그런 오빠를 볼 때마다 애처로워하며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그래도 조금씩, 정말 조금씩 오빠는 마음의 문을 열며 가족과 함께 웃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 달 정도가 흘렀을 때쯤 오빠는 나도 이제 뭔가를 해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더 이상 가족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면서 허드렛 일이라도 좋으니 일자리를 구해보겠다는 것이었죠. 아버지는 차라리 당분간은 집에서 쉬며 건강부터 챙기라고 하셨지만 오빠는 스스로 돈을 벌어야 죄책감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빠를 위해 작게나마 구할 수 있는 알바 자리를 알아보고 또 필요한 서류를 챙기는 걸 도왔습니다. 10년 동안 공식적인 신분증 갱신조차 하지 않았으니 주민등록증이나 건강보험, 은행 계좌 등 모든 것을 다시 정비해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오빠는 수없이 저나 부모님께 미안해했습니다. 이제 와서 이런 도움까지 받아야 하다니 내가 너무 폐를 끼치는 거 아닌가라고 말했지만 저희 가족은 그게 가족이지. 그렇게 마음 쓰지 말라며 달래주었습니다. 아버지는 너 돌아오길 기다려서 혹시나 내가 다시 집에 오면 뭘 어떻게 해줘야 할지 생각하고 있었다라며 농담 삼아 웃으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눈가에는 눈물이 가득 맺혀 계신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또한 매일 오빠에게 정성껏 음식을 차려주며 먹고 힘내. 우리 아들 잘 될 거야 라고 격려하셨지요. 시간이 더 지나 오빠는 점차 외출도 자주 하고 가벼운 일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자신의 자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아직 완전히 일어섰다고 말하긴 어렵지만 최소한 길바닥에서 노숙을 하며 억울하고 힘든 상황에 내몰리는 일은 없으니 그 자체만으로도 가족들은 안도하고 있지요. 저는 가끔 옛날 사진들을 꺼내보며 이렇게 웃는 얼굴이었지 하고 새삼스레 느낍니다. 오빠도 가끔 저를 보며 내가 이렇게 커 있을 줄 몰랐어. 정말 미안하다. 그리고 고마워라고 말하는데 저도 오빠가 살아만 있어줘서 고마워라고 대답해 줍니다. 이제는 저에게도 우리 부모님에게도 오빠가 다시 사라지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남아있긴 합니다. 실제로 오빠는 종종 우울증이나 대인기피 증세에 시달리는 것 같고 치료가 필요한 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예전처럼 모든 걸 버리고 도망치진 않을 거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가족들이 오빠를 진심으로 받아주고 사랑하는 걸 오빠 역시 느끼고 있으니까요. 어머니는 이제야 꿈을 꾸는 것 같다. 우리 아들이 집에 돌아와서 내 옆에 있어주는 게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다고 하루에도 몇 번씩 말씀하시고 아버지도 한층 부드러워진 목소리로 내가 오랜만에 술 한잔 따라주마. 너도 한 모금 마셔 보렴하며 오빠에게 다가갑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문득 그날 밤 길에서 만난 허름한 노숙자가 그냥 도움이 필요한 낯선 사람이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그분께 식사 한 끼를 대접하고 짧은 대화를 나눈 뒤 각자 갈 길을 갔겠지요. 그런데 그것이 어쩌다 보니 제가 그토록 찾던 오빠였고 그렇게 기적처럼 가족이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우연이 있을까 싶지만 실제로 벌어진 일이기에 저는 운명이란 말밖에 떠오르지 않습니다. 부모님도 지금까지도 이건 하늘이 도와준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빠를 꼭 붙잡고 놓지 않으려 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혹시 이 글을 보시는 분들 중에 가족과 떨어져 지내거나 연락이 끊긴 분들이 계시다면 부디 마음의 문을 조금이라도 열어보셨으면 해서입니다. 물론 저희 가족 사례가 항상 들어맞는 건 아닐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현실의 벽이 너무 높아서 다시 돌아가기가 어려운 상황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래도 정말 극적인 상황에서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연결될 수 있다는 걸 저희 경험이 증명해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길에서 손을 내밀었을 때 혹은 절박하게 도움을 청했을 때 조금만 마음을 열어주신다면 의외의 인연이 피어날 수도 있습니다. 오빠도 지금은 다시 살아보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노숙자로 지내면서 생긴 상처도 크고 세상과 담을 쌓고 있었던 기간이 길어 당장 완벽히 회복되긴 어렵겠지만 곁에 가족이 함께 있으니 천천히라도 조금씩 나아질 거라고 믿습니다. 저도 회사 생활을 이어가면서 오빠를 도울 수 있는 게 뭔지 늘 고민하고 부모님도
우리 가족이 다시 모였다는 기쁨으로 매일 열심히 살아가고 계십니다. 어쩌면 이 10년이라는 시간은 우리를 더 단단히 묶어주는 계기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길에서 배고프다며 저에게 밥 한 끼를 부탁했던 노숙자가 알고 보니 10년 전 가출한 제 오빠였다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극적인 사연이었지만 바로 제 가족에게 실제로 일어난 일이니 저도 아직 꿈만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긴 글로 남아 제 진심과 경험을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인생이란 예측할 수 없는 사건으로 가득 차 있기에 우리가 누군가에게 작은 호의를 베푸는 것이 때로는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저와 제 오빠, 그리고 부모님에게는 너무나 큰 기적이었고, 앞으로도 저희 가족은 지난 시간을 보상하듯 서로를 아끼고 살겠습니다. 부디 세상 모든 가족이 이렇게 다시 만나고, 웃고,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혹시 더 많은 사연이 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